2020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사상 최저였고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죠. 같은 시기 주식시장도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3천을 돌파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대출금리는 급등했고 사람들은 투자보다 저축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이죠. 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고 돈을 회수하면 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돈은 내 통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만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은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이 무엇인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왜 중요한지, 유동성이 어떤 경로로 자산시장에 들어가는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 줄여서 QE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대량으로 푸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중앙은행은 직접 시민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합니다. 주로 국채나 회사채, 심지어 주택저당증권 같은 금융자산을 삽니다. 그 대가로 은행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커집니다.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어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1조 달러도 안 되던 규모에서 9조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직접 시장에 개입합니다. 국채를 사주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리가 더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죠. 동시에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채권을 팔고 받은 현금으로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자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돈은 소비보다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은행이 받은 돈은 대출로 나가거나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을 사는 데 쓰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금리가 낮으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 주식이나 부동산, 회사채 같은 위험 자산으로 갈아탑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이 QE를 시작했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실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대출을 중단했죠. 연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QE를 실시했고 약 3조 5천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0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갔고 S&P 500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회복했고 기업들은 초저금리로 사채를 발행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물경제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고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죠.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물가 상승만 체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준은 단 몇 달 만에 3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이번엔 회사채뿐 아니라 회사채 ETF까지 매입했고 한국은행도 사상 처음으로 국채와 회사채를 샀습니다. 결과는 2020년 3월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단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는 3천을 돌파했고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도마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영끌 비투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부터 QE를 시작했고 2020년엔 더욱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1990년대부터 양적 완화를 실험해온 나라입니다. 일본 은행은 국채뿐 아니라 주식 ETF까지 매입했죠. 그런데 일본의 사례는 흥미롭습니다. 엄청난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도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쓰지 않고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죠. 일본의 실패는 양적 완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구조적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양적 긴축, 즉 QT입니다. Quantitative Tightening의 약자죠. QT는 QE의 정반대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죠.
어떻게 회수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되팔아버리는 겁니다. 둘째,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더 부드러운 방법이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줄어들고 시중 유동성이 감소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양적 완화를 너무 오래 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2021년 말부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식료품 가격, 유가, 집세 모두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QT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 950억 달러씩 대차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줄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미국 주식시장은 20%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아파트 거래는 급감했습니다. 특히 성장주와 테크주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 났죠. 왜 성장주가 더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성장주는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주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급락하는 거죠.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QT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2023년 3월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QT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사건이죠. 이 은행은 예금을 국채에 투자했는데 QT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며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은행은 국채를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파산했고 미국 금융당국이 개입해 예금자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QT가 단순히 자산 가격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QE와 QT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QE는 금리를 낮추고 QT는 금리를 높입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죠.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쉬워지고 투자 수익률 기준이 낮아져서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대출 비용이 커지고 안전자산 수익률이 높아져서 위험자산 매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유동성입니다. QE는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QT는 돈을 회수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자산시장입니다. 반대로 돈이 줄어들면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셋째, 심리입니다. QE는 중앙은행이 시장을 지지한다는 신호이고 QT는 그 지지를 거두는 신호죠. 투자자들은 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QE 시기엔 위험을 감수하고 QT 시기엔 안전을 추구하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며 자산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그 증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가 커지고 있다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산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이죠. 반대로 대차대조표가 줄어들고 있다면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자산시장엔 역풍이 부는 거죠. 미국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매주 대차대조표 규모가 업데이트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유동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QE와 QT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QE를 너무 오래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QT를 너무 오래 하면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꿉니다. 이 전환 시점을 포착하는 게 핵심이죠. 2026년 지금 미국 연준은 QT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긴축이 금융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뉴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통화정책 전환, 피벗 같은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시작합니다. 자산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QE와 QT는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미국이 QE를 하면 유럽, 일본, 한국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 때문이죠. 만약 미국만 QE를 하고 한국은 안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에 불리하므로 한국도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보려면 미국 연준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의 정책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QE는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올리고 QET는 돈을 회수해 자산 가격을 내립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로 돈이 흐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QE와 QT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중앙은행 정책을 맹신하지 말고 그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경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뉴스 한 줄을 읽어도 그게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경제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